시아버지의 제삿날, 시어머니가 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지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미 공증까지 마친 재산 분할 각서가 들어 있었죠. 서울 마포구 아파트 2채와 경기도 땅, 시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이름 앞에 적혀 있었습니다. 장남 박철민. 저는 그 종이를 끝까지 읽고 나서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12해 동안 제 이름으로 써온 가계부를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과연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박민준의 아내가 된 지 12해가 지난 수진입니다. 37살이고 결혼 전에는 작은 회계법인에서 세무사 보조로 일했습니다. 남편 민준은 중학교 역사교사예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죠. 시댁 식구들은 처음부터 민준을 가볍게 봤습니다. 형 철민이 강남에 사무실을 낸 컨설팅 회사 대표인 것과 비교해서 교사 월급으로 사는 막내 아들 부부는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시어머니 순옥 씨는 제가 처음 인사드리던 날부터 인상을 쓰셨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집이 전세인지 자가인지를 대화 사이사이 끊임없이 물으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미 알아챘죠. 이분은 저를 며느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집안격을 따지고 계신다는 걸. 결혼 초부터 명절은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다고 하셨고 형님 세정 씨는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결국 전날 밤부터 제가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큰 형님네가 설거지라도 도와주면 다행이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형님, 세정 씨는 명절 당일 점심쯤 도착해서 과일 한 박스를 들고 오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과일 박스를 보시면서 세정이는 어디서든 알뜰하다며 칭찬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삿날이면 시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동태전을 직접 부치고 육전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박김치도 따로 담갔고 시아버지 제사상에 빠지면 안 되는 조기도 전날 시장에 나가 직접 골랐어요. 시장에서 조기를 고르면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손이 시려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일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해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시댁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고 저는 앞치마 끈을 다시 조여 묶으며 전 반죽을 했죠. 그때 큰 시누이 지영 씨가 슬그머니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옳게, 저 들어가서 도와줄게요. 시누이 지영 씨는 그 명절에 처음으로 제 옆에서 나무를 묻혔습니다. 말이 없는 분인데 손이 빠르고 야무졌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댁 부엌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시더니 지영에게 그러셨어요. 지영아, 너는 원래 부엌 일이 안 맞잖니. 들어가서 쉬어라. 수진이가 알아서 할 텐데. 지영 씨는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들어갔어요.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시집 온 지 9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고 2해를 싸우셨는데 마지막 6달은 거의 병원에 계셨어요. 그 기간 동안 병원에 가장 자주 간 사람은 저였습니다. 민주는 학교가 있었고 형 철민 씨는 사업이 바쁘다고 했으며 시어머니는 당신도 허리가 안 좋다며 병원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고 하셨죠. 결국 병원 도시락을 챙기고 주치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약 시간을 체크하는 일은 전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씀이 거의 없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제가 링거줄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가만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예, 아버님. 시아버지는 천장을 보시다가 고개를 살짝 돌리셨어요. 네가 고생이 많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었지만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이 그때는 그냥 위로처럼 들렸거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 철민 씨가 제일 먼저 집에서 가져간 것은 시아버지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가죽 파일이었습니다. 그걸 챙기는 걸 제가 복도에서 봤어요. 철민 씨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업 관련 서류야. 내가 처리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장례가 끝나고 49제까지 시댁을 드나들며 음식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누워 계셨고 철민 씨 부부는 조문객 응대가 바쁘다고 했으며 민주는 학교 수업을 빠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시댁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손님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7주가 지났습니다. 49제가 끝나고 열흘쯤 지난 날 시어머니가 가족을 모두 불렀습니다. 철민 씨와 세정 씨, 민준, 그리고 저. 지영 씨도 연락을 받았는지 그날 시댁 거실에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 중앙에 반듯하게 앉아 계셨고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어요. 민주는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집어들더니 안에 든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마포 아파트 2채, 그리고 파주 땅. 이것 전부 철민이 명의로 옮기기로 했다. 공증도 다 받아뒀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이제 내가 결정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민 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세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는 듯 앉아 있었어요. 지영 씨만 시선을 창밖으로 돌린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철민이가 앞으로 집안을 이끌 사람이야. 사업도 하고 집안 체면도 세워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민준이, 너는 교사 월급이 나오잖니. 수진이도 일하고 너희는 알아서 살면 되는 거야. 저는 그 서류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어요. 화가 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있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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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손끝이 차가워지고 귀가 먹먹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투명하게 맑아지는 것 같았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서랍 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시집 온 첫 해부터 제가 꼼꼼히 써온 가계부였어요. 명절마다 식재료비, 시댁제사, 물품 구입 내역, 시아버지 병원 주차비와 약값, 조문객 식사 준비 비용까지 항목별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12회 분량이었어요. 수첩이 3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책상, 서랍에 다시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수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제사 준비해줘야 해. 그리고 앞으로 한 달에 2번은 와서 집 청소 좀 해줘. 혼자 살기가 힘드네. 저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끄지 않은 채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이른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슨 문자야? 제가 핸드폰을 건네자 민주는 읽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할게. 괜찮아. 저는 핸드폰을 가져와 답장을 썼습니다. 어머님, 이번 토요일은 제가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12회 동안 처음으로 제가 거절한 문자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바로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2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이 지나도록 11통이 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두고 회사 업무를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지영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올케,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요. 저는 올케 편이에요. 연락 줘요. 저는 잠깐 그 문자를 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영아, 나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지영 씨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지영 씨는 제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마주 앉더니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어요. 돌아가시기 2달 전에요. 올케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체였어요. 저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수진아, 네가 고생한 것 내가 다 안다. 아비가 눈이 먼 줄 알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철민이가 내 도장을 어디에 썼는지도 알고 세정이가 집 등기 서류를 몰래 복사한 날도 안다. 나는 네가 아닌 다른 며느리였다면 이 집이 진작에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열쇠는 내 법무사 사무실 금고 열쇠야. 거기에 진짜 유언 서류가 있어. 공증도 다 받아뒀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손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영 씨는 제 눈치를 살피다가 말했어요. 옳게. 아버지는 옳게 편이셨어요. 처음부터.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민준한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민준은 읽다가 눈이 빨개졌어요. 말없이 편지를 내려놓더니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시아버지가 다니시던 법무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담당 법무사님은 제 이름을 확인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박성길 씨,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생전에 이미 모든 절차를 마쳐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금고를 열자 서류 봉투가 2개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증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읽으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마포 아파트 한 채는 민준과 저에게, 파주 땅은 지영에게, 나머지 한 채는 장기 임대를 놓아 그 수익으로 시어머니 생활비를 충당하되 관리 권한 일체는 수진에게 위임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장남 철민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이었어요. 철민에게는 유산 없음. 이유는 별지 참조. 별지에는 철민 씨가 이미 3년 전에 시아버지 도장을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내역과 그 대출금이 실제로는 개인 사업 자금이 아니라 도박부채를 갚는 데 쓰였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2번째 서류 봉투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법무사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파일은 박성길 씨가 직접 녹음하신 겁니다. 장남과의 대화가 담겨 있어요. 저는 그 USB를 핸드백 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4월이었어요. 거리에는 벚꽃이 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눈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철민 씨도 같이 왔어요. 시댁 거실에 앉자마자 철민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어머니가 불편하게 지내시잖아요. 저는 민준 옆에 앉아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한 달에 2번은 와서 집안일 좀 도와줘야 해. 철민이가 바쁘니까. 저도 직장이 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하셨습니다. 직장이 그렇게 중요해? 시어머니보다? 시어머님, 저도 가족을 챙겨야 합니다. 철민 씨가 끼어들었어요. 수진 씨, 지금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예요? 참 버릇없이 크셨네. 저는 고개를 돌려 철민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철민 씨는 시선이 마주치자 잠깐 멈칫했어요. 저는 천천히 핸드백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철민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요? 2021년 11월에 한국자산신탁에서 받으신 담보대출, 그 도장이 아버님 인감도장 맞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철민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철민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이 남기신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담보대출 신청서 사본, 대출금 이체 내역, 그리고 아버님이 직접 녹음하신 파일도요. 시어머니가 철민 씨를 쳐다봤습니다. 철민아,
이게 무슨 소리야? 철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세정 씨는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아버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공증받은 유언장도 따로 작성해 두셨고요. 어머님이 보여주신 재산 분할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이 우선합니다. 시어머니가 탁자를 짚으며 일어나셨어요. 당연요.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내가 이 집 안주인인데. 어머님,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철민 씨가 아버님 도장을 위조해서 담보대출을 받은 건 형사 고소 사안이에요. 아버님이 그 사실을 알고도 고소하지 않으신 건 철민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님을 위해서였어요. 철민 씨가 손을 들어 탁자를 쳤습니다. 야, 지금 형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형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민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평소엔 말이 없는 사람인데 목소리가 조용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형, 앉아요. 뭐? 한 번만 더 수진이한테 그런 말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철민 씨는 민준을 봤다가 저를 봤다가 했습니다. 그러더니 세정 씨를 끌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고 봐요. 철민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시는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당신이 알던 순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처음 실감하시는 눈빛이었죠.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쟁공에 번여 일을 당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저희 집 우편함을 열어 등기 서류를 꺼내갔다는 거였어요. CCTV를 확인했더니 철민 씨 차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집 현관에 추가로 잠금 장치를 달았어요. 그 다음 주엔 제가 다니는 회계법인 건물 앞에 철민 씨가 나타났습니다. 퇴근하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가오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지금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하시면서 아버님 도장을 쓰셨나요? 철민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세입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한 거야. 그렇다면 왜 아버님이 녹음을 남기셨을까요? 동이유. 철민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틈에 차에 올라타 문을 닫았습니다. 백미러로 주차장에 서 있는 철민 씨가 보였어요. 그 모습이 크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2해 동안 두려웠던 것들이 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작게 만든 것들이었다는 걸. 시어머니는 그 다음 주에 저의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먼저 알려주셨어요. 수진아, 시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네가 집안을 망하게 한다고 하시던데. 저는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는 한참 들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진이 혼자 다 참았구나.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도 철민 씨 앞에서도 안 흘렸던 눈물이 어머니 목소리에 그냥 터졌습니다. 저는 한참 울고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 철민 씨 법인의 재무 서류를 비공개 방식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회계법인 선배한테 부탁했어요. 그러는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철민 씨 컨설팅 회사는 실제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직원도 2명뿐이었고 사무실 임대료조차 연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계좌로 들어온 돈의 상당 부분이 시어머니 통장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형태로 이체된 내역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마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아들을 믿으신 거겠죠. 지영 씨가 또 연락을 줬어요. 올케, 오빠가 지금 법적 대응 준비한다고 변호사 만나고 다닌대요. 알아. 무섭지 않아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서워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 사무소에 방문해 공증 유언장 효력 집행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철민 씨가 시아버지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담당 검사님이 USB 녹음 파일을 확인하시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바로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시작되자 철민 씨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세정 씨가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어요. 안데스, 안데스, 안데스. 수진 씨,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얘기 못할까요? 합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세정 씨, 저한테 합의를 요청하시는 게 맞나요? 아버님 도장 쓰신 분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12해 동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뒤 시댁 아파트 앞 계단에 앉아 계시다가 지영 씨한테 발견됐어요. 아무 연락 없이 그냥 앉아 계셨대요. 지영 씨가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철민이가 아버지 도장을 정말 썼니?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밉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12해 동안 쌓인 것들이 그리 쉽게 사라지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당신도 어떤 의미에서는 속은 사람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언장 집행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마포 아파트 한 채가 민준과 제 이름으로 이전됐어요. 파주 땅은 지영 씨 명의로, 나머지 아파트는 임대관리 권한이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철민 씨 명의로 이미 넘어갔던 서류는 공증 유언장 앞에서 효력을 잃었어요. 철민 씨는 결국 인감도장 위조 사용과 재산 편취 혐의로 정식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합의 요청이 여러 차례 왔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한테 담보로 잡힌 건물 때문에 피해를 본 제3자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서 철민 씨를 마주쳤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세정 씨는 입구 쪽에 서 있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천만 원. 철민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정 씨가 복도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되어 있었어요. 법원 건물 앞 가로수에 초록 잎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출구 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말없이 제 팔을 한번 꽉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를 다시 꺼낸 건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지영 씨가 연락을 줬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그렇다고 철민 씨 집에는 들어가기 어려운 형편이고 당신도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아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과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은 제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랜 침묵 뒤에 시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수진이구나. 예, 어머님. 나한테 화가 많이 났겠지.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예, 많이요. 시어머니가 한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나한테 전화해줬네. 어머님, 저는 아직도 열이 받아요. 솔직히. 그런데 아버님이 남기신 편지에 어머님 생활비 걱정을 제일 먼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뭔가 말씀하셨는데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인근 노인복지관과 연결해서 주간 도움 서비스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직접 모시는 건 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직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지영 씨와 함께 시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처음 몇 번은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밥을 같이 드시자고 하셨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찻잔을 감싸주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댔다.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게 잘못이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줄 말을 찾지 못했거든요. 용서한다고 하기엔 너무 이르고 괜찮다고 하기엔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냥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게 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어요. 지금 저는 임대 아파트 관리 수익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충당하고 예전에 다니던 회계법인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올해 학교에서 담임을 맡았어요. 바쁘지만 얼굴이 이전보다 편안해 보입니다. 저는 가끔 시아버지 편지를 꺼내 읽어요. 읽을 때마다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날엔 아비가 눈이 먼 줄 알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문장에서 오래 멈췄어요. 눈이 먼 줄 알았겠지. 그 말이 며칠 동안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늘 보고 있다는 걸 12해 만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는 것도요. 시아버지는 떠나시면서 말 대신 서류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제 자리를 되찾았어요. 누군가 빼앗아간 게 아니라 제가 몰랐던 자리, 처음부터 제 이름이 적혀 있던 자리였습니다. 마당에서 벚꽃이 지는 날이면 저는 잠깐 창밖을 봅니다. 지는 꽃이 아깝지 않아요. 봄은 또 오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직접 골라 심은 나무에서 피겠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고 진실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날이 있더라도 스스로를 믿고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AI를 활용한 창작 이야기입니다.